아버지, 결혼하려고 해요. 준혁의 말이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00년 된 은행나무 잎이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어요. 경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탈리아제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죠. 한남동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금요일 저녁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상대가 누군가? 을지로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예요. 평범하다는 말에 경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간 동양제철을 이끌어온 그에게 평범함은 곧 위험 신호였어요. 가문의 3대 역사 앞에서 평범함은 사치였죠. 만나보겠다. 준혁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경호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 내 방식대로. 그날 밤 경호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료봉사를 하던 사진, 아버지가 공장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저 여자가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한 남자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험 받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분식집 골목에 첫눈이 내리던 그 겨울이 올 때까지는 준혁아,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채 마루에 앉아 은행잎을 쓸어 모으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경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동양제철 주가가 또 올랐다는 기사였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당신 정말로 만나볼 생각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 34년 남편의 그 단호한 목소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었죠. 그날 오후 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습에서 뭔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아버지, 지영이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영이? 윤지영.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호는 서재로 들어가 준혁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책상 앞에 마주 앉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어디서 만났나? 을지로 분식집에서요.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나이는? 26살이에요. 가족은? 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영의 사정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준혁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어머니 혼자 계세요. 아버지는 지영이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경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쳤습니다. 그의 버릇이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릴 때 나오는.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이. 그래서 지금까지 분식집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힘든 환경에서도 밝고 성실하고. 나는 그 사람의 성격을 묻는 게 아니다. 경호가 일어났어요. 창 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한강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준혁아, 너는 동양제철의 후계자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지영이를 사랑해요. 사랑이라. 경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5년 전 나도 그런 말을 했었다. 너의 어머니에게.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경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남자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죠. 이분이 내 할아버지시다. 6.25 때 피난민들을 돌보셨지.
준혁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나온다고. 편할 때는 누구나 착해 보인다고. 그래서요? 그 여자가 지영이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 준혁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방식이 있다. 한 달만 시간을 달라. 아버지가 직접 만나보시겠다는 거예요? 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계획이 서려 있었어요. 단 조건이 있다. 그 여자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여야 한다. 그게 무슨... 준혁아. 경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혹시 그 여자가 너의 집안을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 준혁이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증명해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진심인지. 그날 밤 준혁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지영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지영이가 아버지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지영이의 따뜻한 마음을 아버지도 느끼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 달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 지영이한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경호는 잠시 묵묵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그렇게 한 아버지의 은밀한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계획이 누구를 바꿔놓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을지로 분식집 골목에 첫 시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경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여보, 이렇게 일찍 어디 가요? 순자가 잠옷 차림으로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남편이 평상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잠깐 둘러볼 곳이 있어서. 혹시 준혁이 얘기하던 그 분식집? 경호는 대답 대신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요. 준혁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경호는 차를 몰고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한남동에서 을지로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30분 동안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죠.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3-4층 상가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골목은 좁아졌고 간판들은 화려해졌죠. 오전 8시인데도 벌써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엄마네 분식이라는 간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빨간 네온 사인이 꺼진 채로 걸려 있었어요. 아직 문을 열기 전 시간이었죠. 경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가도로가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들이 쌩쌩 달려가는 소리가 시끄러웠죠. 여기서 우리 준혁이가... 분식집 유리창은 김이 서려 있었어요. 안에서 누군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죠. 아마 지영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죠. 경호는 자동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윤지영일 거예요. 키는 160cm 정도,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유리창을 닦는 손놀림이 야무졌죠. 하지만 경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분식집 직원으로만 보였어요. 저 여자가 우리 준혁이를... 지영이 유리창 닫기를 마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간판에 불이 켜졌어요. 영업 시작이었죠. 경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성였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손님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어볼까? 아니면 문득 고가도로 아래쪽이 보였어요. 그늘진 곳에 몇 명의 노숙자들이 앉아 있었죠. 골판지를 깔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경호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재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노숙자 복장, 노숙자 생활, 노숙자 연기 방법. 처음엔 우스웠어요. 동양제철 회장이 이런 걸 검색하다니. 하지만 점점 진지해졌죠. 이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오후에 경호는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오래된 작업복과 낡은 신발을 샀어요. 그리고 이발소에도 들렀죠.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너무 깔끔하면 안 돼요. 이발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경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수염도 기르기로 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를 헝클어뜨리니 정말로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잠깐 연기 좀 해야 해서. 연기요? 경호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지영이 만나러 가실 건가요? 곧 만날 예정이다. 언제요? 내가 적당한 때를 정하겠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죠. 아마 지영이에게 보내는 것 같았어요. 경호는 그런 준혁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니 정말로 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럼 더더욱 확인해 봐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날 밤 경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분식집 근처에서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영이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는 거죠. 만약 지영이가 노숙자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한다면 그럼 준혁의 결혼은 반대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라면 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다음 날부터 경호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일정을 조정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미팅들은 부회장에게 맡겼죠. 회장님, 몸이 안 좋으신가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잠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며칠 정도 비우실 예정인가요? 일주일. 아니, 한 달 정도. 비서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경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회장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행동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첫 번째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1월 첫째 주 화요일 밤 11시였어요. 경호는 낡은 옷을 입고 분식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추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진짜 노숙자가 된 것처럼 몸을 웅크리고 앉았죠. 자,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경호는 몰랐어요. 정작 시험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추운 밤 분식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11월 3일 화요일 밤 11시, 을지로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경호는 분식집에서 20m쯤 떨어진 고가도로 기둥 옆에 앉았어요. 며칠 동안 기른 수염과 일부러 더럽힌 작업복 때문에 정말 노숙자처럼 보였죠. 찬바람이 불었어요.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평소 따뜻한 집에서만 살던 경호에게는 견디기 힘든 추위였어요. 진짜 노숙자들은 이런 날씨를 어떻게 견딜까? 분식집에서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들이 라면을 먹고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지영이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에도 지영이는 계속 일했어요.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쓸 재료들을 준비했죠. 밤 11시 반이 넘어서야 지영이 앞치마를 벗었어요.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갔죠. 그리고 골목을 나서려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경호를 본 거였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떨군 채 몸을 더 웅크렸어요. 아저씨? 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생각보다 부드러웠죠.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노숙자처럼 굴어야 했거든요. 지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분식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다시 나왔죠. 손에 뭔가 들고서요.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어묵 국물이었어요. 일회용 컵에 담아서 가져온 거죠. 경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영이의 눈과 마주쳤죠. 그 눈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경호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칠 동안 연습한 연기였죠. 지영이 컵을 건네줬습니다. 경호의 손이 컵을 받는 순간 지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손이 얼음장 같아요.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리고는 자기가 입던 카디건을 벗어서 경호에게 건네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경호가 손을 저었지만 지영이는 그냥 카디건을 경호 옆에 놓았어요. 내일도 추울 거예요. 이거라도 걸치세요. 이런 귀한 걸 어떻게 해. 귀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된 거라 좀 낡았지만 그래도 따뜻해요. 지영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미소였죠. 경호는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몸 안으로 따뜻함이 퍼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지영이의 행동이었죠. 누군지도 모르는 노숙자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다니.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지영이가 물었어요.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고향이 멀어요. 가족은 없으세요? 경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거짓말이지만 왠지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지영이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언젠가는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부모 자식 사이인데. 지영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경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아저씨,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기침 소리가.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경호는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밖에서 지내다 보니 몸살이 났거든요. 지영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감기약이었죠. 이거 저희 어머니 드리려고 사둔 건데 아저씨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께는 내일 또 사드리면 돼요. 지영이는 약봉지를 경호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죠. 아저씨, 내일도 여기 계실 거예요? 글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럼 내일 저녁에도 뭔가 좀 갖다 드릴게요. 혼자서는 너무 추우실 테니까. 경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한번 도움을 주고 말 줄 알았는데 지영이는 계속 신경 쓰겠다고 하네요.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저씨도 누군가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분들 보면 더 신경이 쓰여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잠깐 슬픔이 스쳤어요. 준혁에게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경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머니도 계시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 전 충분히 행복해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경호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아마 준혁을 말하는 것 같았죠. 그분도 참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마음씨 좋은 분을 만나서 지영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과찬이세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인가요? 저보다는 집안이 좀 괜찮으세요. 그래서 처음엔 많이 걱정했어요. 지금도 걱정되나요? 지영이가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은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고. 하지만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셔서 그냥 믿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경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준혁이 정말로 지영이를 사랑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동시에 지영이도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에는 일러요. 한 번의 선행으로 사람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아저씨, 정말 가야겠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지영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뵐게요. 그때까지 감기 좀 낫기를 바라요. 지영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경호는 생각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네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일 거예요. 한 번의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어묵 국물을 다 마시고 카디건을 몸에 두르니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카디건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났거든요. 지영이의 향기였을 거예요. 이런 어린애가. 그날 밤 경호는 처음으로 노숙자의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카디건이 있어도 여전히 추웠어요. 진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죠. 새벽녘에 잠깐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죠. 아버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었는데 나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잊고 살았을까? 아침에 눈을 뜨니 지영이가 분식집 문을 열고 있었어요. 경호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잠시 후 따뜻한 누룽지차를 가져다 줬어요. 어젯밤에 많이 추우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또다시 따뜻함이 몸에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지영이가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였죠. 그렇게 두 번째 시험까지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경호는 매일 오후 6시경 분식집 근처에 나타났어요. 진짜 노숙자가 된 것처럼 골판지를 깔고 앉았죠. 지영이는 정말로 매일 뭔가를 가져다 줬어요. 어묵 국물, 호빵, 심지어 손수 끓인 생강차까지. 하지만 경호는 여전히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어요. 혹시 지영이가 보여주기식 친절을 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착한 척 하는 건 아닐까? 두 번째 시험을 계획한 이유였죠. 11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분식집에는 손님이 꽤 많았어요. 퇴근길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붐볐죠. 지영이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경호는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지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배가 너무 고파서. 경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이는 잠깐 망설였어요.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혼자서 일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죠. 노숙자를 안으로 들이면 다른 손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었어요. 잠깐만요. 뭔가 싸드릴게요. 지영이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죠. 손님들의 주문도 받으면서 동시에 경호를 위한 라면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때 한 손님이 화를 냈습니다. 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주문한 지 30분이나 됐잖아.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죠. 술 냄새가 났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라니. 아까도 그렇게 말했잖아.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갖다 드릴게요. 지영이는 다시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볶음밥을 만들면서 동시에 라면도 끓이고 있었죠. 손에 땀이 맺혔어요. 경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어요. 남자가 다시 소리쳤어요. 아, 도대체 언제 줄 거야? 그리고는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죠. 물컵이 흔들렸어요. 손님, 조금만. 조금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남자가 일어서더니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동전 몇 개를 바닥에 내던졌죠. 이거 받고 장사해. 동전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지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경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지영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화를 낼까? 아니면 참을까? 지영이는 잠시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동전을 줍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요. 그 순간 경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구나. 하지만 그때 지영이가 일어서더니 동전을 남자에게 돌려줬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 계산받지 않아요. 뭐? 음식값은 제대로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남자가 더 화를 냈습니다. 뭐?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손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호는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가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손님이 급하신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모욕 주시면 안 돼요. 남자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다른 손님들도 지영이 편을 드는 눈치였죠. A씨, 더러운 분식집에서 뭘. 남자가 중얼거리며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지영이가 다시 말했죠. 손님, 볶음밥 나왔어요. 응? 주문하신 볶음밥이요. 가져가세요. 지영이가 포장된 볶음밥을 내밀었어요. 아니야, 안 사. 이미 만들어서 버리게 돼요. 그냥 가져가세요. 돈은? 됐어요. 대신 다음에는 좀 더 예의 있게 해주세요.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볶음밥을 받아들고 나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저런 손님 때문에 불편했는데. 지영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호를 위한 라면을 챙겼죠. 아저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라면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온 지영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까 일로 많이 긴장했나 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아까 그 손님. 네, 괜찮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영이가 라면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음식까지 공짜로 주시다니. 버릴 거 갖다 주는 게 뭐가 대단해요. 그분도 힘들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경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다니. 저도 가끔 화날 때 있어요. 특히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나거든요. 지영이가 경호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하려고 해요. 모든 분들한테.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잠깐 작아졌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요? 음식점을 하셨어요. 작은 국밥집이었는데 가끔 돈 없는 손님들이 오시면 공짜로 드시게 해드리곤 하셨죠. 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셨나요? 처음엔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배고픈 사람 보고 못 본 척 할 수 없다. 우리가 조금 덜 먹으면 되는데 뭐라고. 지영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나 봐요. 아버지를 닮아서. 경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영이의 따뜻함은 타고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었구나. 좋은 아버지를 두셨네요. 네.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많은 걸 배웠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경호는 생각했어요. 아까 그 상황에서 지영이는 굴복하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당당하면서도 따뜻했죠.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다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경호에게는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할까? 자신의 안전이 위험해도 다른 사람을 도울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경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영이가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몰랐죠. 11월 24일 새벽 2시, 을지로 골목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경호는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했어요.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지영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계획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분식집에서 50m쯤 떨어진 고물상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경호도 몰랐어요. 평소처럼 분식집 앞에서 잠들어 있었거든요. 코끝에 매캐한 냄새가 나면서 깨어났죠. 뭔가 타는 냄새가. 고개를 돌려보니 고물상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화재였어요. 경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고물상 앞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죠.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고물상 주인인 것 같았죠. 연기에 질식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경호는 망설였어요. 도와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분식집 문이 열렸어요. 지영이가 뛰어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아마 연기 냄새를 맡고 깨어난 것 같았어요. 어머, 불이야. 지영이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즉시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했죠. 네, 을지로 사가 35번지에 화재 발생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친 지영이가 고물상 쪽을 봤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죠. 아저씨, 거기 할아버지가. 지영이가 경호에게 소리쳤어요. 위험해요. 가면 안 돼요. 경호가 말렸지만 지영이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코와 입을 막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혼자서는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죠. 지영이가 경호를 봤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못 옮기겠어요. 경고등이 경호의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여기서 도우면 자신의 정체가 들킬 수도 있었죠. 지영이와 너무 가까워지면 목소리나 체격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새파래지고 있었어요. 연기 때문에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였죠. 경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제가 들게요.
경호가 뛰어가서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죠. 하지만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지영이가 경호의 팔을 잡고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여기로 분식집 앞까지 와서 할아버지를 내려놓았어요. 지영이가 즉시 인공호흡을 시도했죠.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면서 깨어났어요. 고맙다.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어요. 그때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119가 도착한 거였죠. 소방관들이 뛰어와서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구급차로 옮겨졌죠. 크게 다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지영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경호를 돌아봤죠.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그때였어요. 지영이의 눈에 뭔가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죠. 경고등이 다시 울렸어요. 뭔가 들킨 게 아닐까? 아저씨, 손. 지영이가 경호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경호는 깜짝 놀라서 손을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상하네. 손이 너무 깨끗해요. 지영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경호를 봤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뭔가 다른 것 같고 경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들킨 건가? 아저씨는 정말 누구세요? 지영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경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 체격도 생각보다 좋으시고 할아버지를 그렇게 쉽게 드시더니 지영이의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호의 핸드폰이었죠. 깜짝 놀란 경호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그것도 실수였어요. 최신형 스마트폰이었거든요. 지영이의 눈이 더 커졌어요. 아저씨, 정말 누구세요? 이번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경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는 안 됐죠. 저는 그냥, 혹시 기자분이세요? 아니면 조사관? 지영이가 물었어요. 무슨 조사를요? 저희 가게를 조사하러 온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어요. 경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지영이가 자신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영이가 다그쳤어요. 경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뭐가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영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들이 있다고 했죠? 경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그 아들이 이쪽에서 일하는 여자분과 사귄대요. 지영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서 궁금하셨구나. 네.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고 싶어서.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지영이 핸드폰이었죠. 여보세요? 준혁아. 경호의 심장이 멎을 빼냈어요. 준혁이었어요. 응, 괜찮아. 근데 여기 불났어. 어떤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응, 고마운 분이야. 지영이가 경호를 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분이기도 해. 응, 나중에 얘기해 줄게. 빨리 와. 전화를 끊은 지영이가 경호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분 만나서 꼭 자랑해 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멋진 분이라고. 경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곧 준혁이 올 텐데. 들키면 어떻게 하지?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디 가세요? 준혁이가 곧 와요. 인사시켜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경우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택시 한 대가 멈추더니 준혁이 뛰어내렸어요. 지영아. 준혁이 지영이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경우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준혁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분이 도와주신 분이야. 지영이가 말했어요. 준혁이 경우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영이에게도 들렸어요. 지영이가 깜짝 놀라서 경우와 준혁을 번갈아 봤어요. 뭐라고? 아버지? 그렇게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죠. 경우와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들통난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혁아,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지영이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죠. 준혁은 아버지를 보고 또 지영이를 봤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영아, 이건 잠깐. 지영이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 경우를 똑바로 봤죠. 그러면 아저씨가 진짜로 노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럼 지난 2주 동안 저를 지켜본 거예요? 지영아, 진정해. 아버지께는 이유요? 지영이가 준혁을 보며 말했어요. 무슨 이유로 저를 속인 거예요? 경우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뭐요? 당신이 정말 진심인지. 지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진심인지 확인하려고 저를 시험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상처받은 것 같았죠. 제가 준혁이의 돈을 노린다고 생각한 거죠? 경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니면 집안 지위를 노린다고요? 지영아. 준혁이 지영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영이가 뿌리쳤어요. 2주 동안 제가 아저씨한테 어묵도 갖다 드리고 카디건도 빌려드리고 감기약도 갖다 드린 거 다 보셨겠네요?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여자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생각? 경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영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지영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전 아저씨를 정말 걱정했어요. 혼자서 추운데 계시니까 안쓰러웠거든요. 지영아, 누군가의 아버지라고 하셔서 더 신경 썼어요. 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분들 보면 더 마음이 쓰이거든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경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지영이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자신이 한 일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준혁이 화를 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영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알고 있다. 경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이제 알고 있다. 지영이가 경우를 봤어요. 뭘 아신다고요?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경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어요. 2주 동안 지켜보면서 알았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따뜻하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저씨를 믿었어요. 정말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도우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경우가 말을 이어갔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어려웠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편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의심하고 경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저에게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은 정말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이요? 진짜 품격이 뭔지 깨달았어요. 학벌도 재산도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게 진짜 품격이었어요. 지영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아니 아버님, 편하게 부르세요. 정말 어이없어요.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까 할아버지 구해주실 때 정말 멋있으셨어요. 경우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저씨가 정말로 좋은 분이시라는 걸.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지영이가 잠시 생각했어요. 화는 나요. 정말 많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돼요. 이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되셨을 거예요. 준혁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영이가 준혁을 봤어요. 만약 제가 준혁이 부모님이라면 저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준혁이 지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고마워. 이해해줘서.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영이가 경우를 봤어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경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가족처럼요? 네. 저도 아버님께 진짜 딸처럼 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경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울 게 뭐예요? 이제 가족인걸요. 지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준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정식으로 결혼해도 될까요? 경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아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 밤 세 사람은 분식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경우에게는 생전 처음 맛보는 라면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는 게 당연했어요. 진짜 가족이 된 첫날 밤이었으니까요. 결혼식 2주 전, 경우는 지영이를 한남동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거죠? 순자가 현관에서 지영이를 맞았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몇 번 만났지만 집에 초대한 건 처음이었죠. 네, 어머님. 정말 큰 댁이시네요. 지영이는 300년 된 은행나무를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집이라 관리하기 힘들어서. 순자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지영이는 저택의 웅장함에 압도되고 있었어요. 거실로 안내된 지영이는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을 봤어요. 이니의 지, 수기치인. 읽으실 줄 아시네요. 경우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웠어요. 인간다운 덕을 실천하고 자신을 수양해 남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우리 가문의 가훈이에요. 경우는 잠시 그 글씨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 의미를 잊고 살았네요. 무슨 말씀을? 지영 씨 덕분에 다시 깨달았어요. 진짜 이니에지가 뭔지. 차를 마시면서 경우는 지영이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런 시험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젊을 때는 달랐어요. 경우가 창밖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학생 때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영향이었죠. 할아버님께서 의사셨다고 들었어요. 네.
6.25 때 피난민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경호의 목소리에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베푼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맡으면서부터 점점 달라졌어요. 경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경쟁이 치열했어요. 속이거나 속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어요. 지영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특히 준혁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우리 아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그럴 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편견이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다 우리 돈을 노린다고, 학벌 없는 사람은 다 믿을 수 없다고. 경호가 지영이를 봤어요.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경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주 동안 당신을 지켜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지영이는 아무 말하지 않고 차를 마셨어요. 당신이 그 차가운 밤에 저에게 어묵 국물을 갖다 준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요. 아닙니다.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에요. 경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함을 건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52년을 살면서 그런 마음을 잃고 살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구하실 때 보니까 아버님도 따뜻한 분이세요. 그건 당신 덕분이에요. 경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보여준 진짜 품격을 보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마음이 깨어났어요. 그때 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지영이가 왔구나. 아버지랑 무슨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계신다. 순자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계셨어요? 응. 주방에서 듣고 있었어. 우리 영감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 오랜만에 봐. 순자가 경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나도 처음엔 걱정했어. 지영이가 어떤 아이일까 하고 어머니까지. 준혁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만나보니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 특히 우리 영감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고마워졌어. 순자가 지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영아. 우리 영감한테 좋은 교훈 줘서.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야. 우리 딸. 그 말에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경호가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왔죠. 낡은 앨범이었어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앨범을 펼치니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사진 속에는 젊은 의사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호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푼 사람이다라고. 좋은 말씀이세요. 당신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경호가 지영이를 봤어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자예요.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아버님, 앞으로는 저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싶어요. 당신처럼. 그날 저녁 네 가족은 함께 식사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식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지영아, 혹시 신혼집은 정했니? 순자가 물었어요. 아직요. 준혁이랑 작은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
경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당연히 여기서 같이 살아야지. 여기서요? 그럼 안채가 그냥 놀고 있는데 거기 깨끗이 정리해서 신혼집으로 쓰면 돼. 준혁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정말이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지영이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부담? 오히려 우리가 더 기뻐. 순자가 말했어요. 이 큰 집에 웃음소리가 생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날 밤 지영이를 배웅하면서 경호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님이 원래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많이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걸. 뭔가요? 사람을 믿는 마음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지영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감사해요. 진짜 아버지를 얻었으니까. 그 말에 경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로 딸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12월 15일 토요일 결혼식 날. 새벽부터 한남동 저택은 분주했어요. 지영이는 안채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준혁이는 사랑채에서 예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지영아, 정말 예쁘다.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고르신 드레스라 그래요. 지영이가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였죠.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우리 준혁이 녀석이 행운아야.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경호의 목소리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경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영이의 모습을 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죠. 정말 아름답구나. 과찬이세요, 아버님. 아니야. 정말로. 경호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받아줘. 이게 뭐예요? 지영이가 상자를 열어보니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품격 있는 목걸이였죠. 어머, 너무 귀한 거. 준혁이 할머니의 유품이란다. 경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요? 응.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언젠가 좋은 며느리가 오면 이걸 전해주라고.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우리 가족이니까. 경호가 직접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정말 잘 어울리네. 고마워요, 아버님. 그때 준혁이 들어왔어요. 우와, 지영아. 정말 예뻐. 고마워. 너도 멋있어. 준혁이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제법 근사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지영이한테 할머니 목걸이 주셔서. 당연한 일이다. 오전 10시 한남동 성당에서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지영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바이럴로드를 해줄지 걱정이었는데 경호가 자청했어요. 내가 할게. 정말요? 그래, 이제 정말 아버지니까. 성당에는 양쪽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식집 사장님과 단골 손님들도 와 있었죠. 오르간 소리가 울리고 지영이가 경호의 팔을 끼고 입장했어요. 걸어가면서 경호는 생각했어요. 2주 전만 해도 이 결혼을 반대했던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단 앞에 도착해서 경호는 지영이의 손을 준혁이에게 건네줬어요.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지. 그 순간 경호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딸을 시집 보내는 기분이었거든요. 주례사가 시작됐어요. 사랑은 인내하며 온유하며.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경호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시험하려고 했던 자신이 오히려 시험받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던 시간들.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례사의 선언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혁이와 지영이가 키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축하합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신부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너무 잘 어울려요. 저녁에는 한남동 저택에서 피로연이 열렸어요. 마당에 텐트를 치고 음식을 준비했죠. 회장님, 정말 좋은 며느리 얻으셨네요. 동양제철 임원들이 축하 인사를 했어요. 네, 저희가 더 감사하죠. 경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요리도 잘한다면서요? 네, 정말 맛있어요. 오늘 음식도 지영이가 일부 준비했거든요. 실제로 지영이는 결혼식 준비 중에도 피로연 음식을 일부 만들었어요. 분식집에서 익힌 솜씨로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이거 뭐예요? 김치전이야. 며느리가 직접 만든 거야. 경호는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즈음 경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제 아들 준혁이와 지영이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지영이를 알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영이가 경호를 봤어요. 진짜 품격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베푸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지영이가 가르쳐 줬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오늘은 제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날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진짜 아버지가 된 날이기도 하니까요. 경호가 지영이를 봤어요. 지영아, 고맙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아버님.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날 밤 신혼부부는 안채로 들어갔고 경호와 순자는 사랑채에서 차를 마셨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순자가 물었어요. 좋아. 정말 좋아. 지영이 정말 좋은 아이죠? 응. 우리보다 더 품격 있는 아이야. 경호가 창밖을 봤어요. 안채에 불이 켜져 있었죠. 당신 덕분에 우리 집에 웃음이 생겼네. 내 덕분이 아니라 지영이 덕분이지. 그래도 당신이 먼저 받아들였잖아. 순자가 웃었어요. 사실 나도 처음엔 걱정했어. 하지만 지영이 보니까 정말 순수한 아이더라고. 맞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아. 그때 안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와 지영이의 목소리였죠. 저 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네. 경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그날 밤 경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음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꿈에서는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잘했다, 경호야.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아들 같구나. 꿈에서 깬 경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결혼한 지 한 달 후 지영이는 분식집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정말 그만둘 거야? 분식집 사장 할머니가 아쉬워했어요. 네, 할머니. 그 대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요. 무슨 일? 요리 관련 일이요. 지영이는 시어머니와 상의해서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분식집에서 익힌 요리 실력을 활용해서요. 우리 지영이 요리 정말 맛있으니까 잘 될 거야. 순자가 응원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보자. 경호도 동의했어요. 무엇보다 지영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었거든요. 아버님, 정말 괜찮을까요?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해도 돼. 그런 경험도 소중한 거야. 경호의 생각이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전이라면 안전한 길만 권했을 텐데요.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어요. 동양제철 임원회의 도시락이었죠. 어머, 떨려요. 지영이가 긴장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경우가 격려했어요. 그리고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도왔죠. 아버님, 안 도우셔도 괜찮은데. 나도 배우고 싶어서 그래. 뭐요? 진짜 정성이 들어간 요리가 뭔지. 경우는 지영이 옆에서 보조를 했어요. 야채를 썰고 설거지를 하고 포장을 도왔죠. 회장님이 직접 이런 일을? 회사 직원들이 놀랐어요. 왜? 내가 못할 게 있나? 경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 일 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도시락을 받은 임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거 어디서 주문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야. 경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영이의 케이터링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죠. 지영아,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떡하니? 순자가 걱정했어요. 직원을 뽑아야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경우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뽑지? 아, 분식집 할머니는 어때요? 지영이가 번뜩 생각해냈어요. 할머니가 요리 정말 잘하시거든요.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분식집 할머니와 몇 명의 이웃 아주머니들이 합류했어요. 한남동 저택의 큰 주방이 작은 요리 공장이 됐죠. 여보,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쪽으로 달라진 거잖아. 경우도 기분이 좋았어요. 조용했던 집에 활기가 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순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지영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경우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할아버지가 된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는 거네. 축하해요, 할아버지. 지영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축하받을 사람은 너희들이야. 경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몸 조심해야 해. 이제 케이터링 일은 괜찮아요, 아버님. 아직 초기니까 조심하면서 할게요. 무리하지 마. 건강이 우선이야. 순자도 걱정했어요. 그날 밤 경호는 서재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 손자가 생겨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9개월 후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이름은 뭐로 지을까? 준혁이가 물었어요. 아버님께서 지어주세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경호는 한참 생각했어요. 인우는 어떨까? 인우요? 인자할 인, 사귈 우. 인자하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아이가 되라는 뜻이야. 좋아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인우가 태어나면서 집안은 더욱 화목해졌어요. 경호는 손자바보가 됐고 순자는 할머니 노릇에 푹 빠졌죠. 우리 인우 정말 똑똑하네. 경호가 인우를 안고 있었어요. 아버님 닮아서 그래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닮아서 착한 거지.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인우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경호가 감개무량하게 말했어요. 어떤 날이에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 경호는 지영이를 봤어요. 정말 고마워, 지영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경우가 말을 이어갔어요. 혈연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지. 맞아요, 아버님. 그때 인우가 깼어요. 큰 눈을 깜빡이며 할아버지를 봤죠. 우리 인우 깼구나. 경우가 인우를 안았어요. 인우가 옹알이를 하며 웃었죠. 이 아이가 자랄 때는 편견 없이 키우고 싶어. 경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을 보는 아이로. 그럴 거예요, 아버님. 분명히. 지영이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아이로. 할아버지 닮아서 따뜻한 아이가 될 거예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해가 지면서 마당에 황금빛이 깃들었어요. 가족들은 조용히 그 시간을 즐겼죠. 경호는 생각했어요. 몇 달 전 자신이 노숙자로 변장해서 지영이를 시험했던 일을. 그때는 지영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결국 시험 받은 건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깨달았죠. 사랑은 품격을 묻지 않았어요. 학벌도 재산도 혈통도 묻지 않았죠. 오직 진심만을 원했어요. 그리고 지영이는 그 진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가족이었죠. 우리 가족. 경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지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의 따뜻한 일상이. 3년 후, 인우는 이제 걸음마를 뗀 귀여운 3살배기가 되었어요. 지영이의 케이터링 사업도 크게 성장해서 작은 회사가 됐죠. 할아버지, 인우가 경호를 향해 뛰어왔어요. 우리 인우 왔구나. 경호가 손자를 들어 올렸어요. 요즘 경호는 회사 일보다 손자와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오늘은 뭐 했니? 엄마랑 빵 만들었어. 오, 그래. 할아버지도 좀 줄래? 네. 인우가 작은 손으로 쿠키 하나를 건넸어요. 지영이가 만들어준 거였죠. 우와, 정말 맛있네. 엄마가 더 만들어줄 거야. 그때 지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옆으로는 둘째 아이배가 불러와 있었죠. 아버님, 인우가 말썽 안 부렸죠? 무슨 말썽? 천사 같은데. 경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영아, 몸이 무거운데 케이터링 일은 괜찮니? 괜찮아요. 이제 직원들이 다 해주니까 저는 감독만 하면 돼요. 실제로 지영이의 사업은 성공해서 2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어요. 을지로 분식집 할머니도 중요한 매니저가 됐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부부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호는 흐뭇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준혁이가 말했어요. 뭔데? 우리 회사가 사회공헌상을 받았어. 지영이 케이터링 때문에. 내 케이터링 때문에? 응.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한 것 때문에. 지영이는 매달 한 번씩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지영이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대단한 일이야. 경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성공하면 잊기 쉬운데 어려운 이웃을 계속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버님도 항상 기부하시잖아요. 요즘 경호는 예전보다 사회 공헌 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지영이의 영향이었죠. 나는 지영이한테 배운 거야. 에이, 뭘 배우셨다고요? 정말이야. 베푸는 기쁨을,
식사 후 경호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어요.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죠.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인우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 지영이가 둘째를 가진 것도 기쁘다. 3년 전 내가 노숙자로 변장해서 지영이를 시험했던 일이 꿈만 같다. 그때는 내가 지영이를 시험하려고 했는데 결국 나 자신이 시험받았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깨달았다.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지영이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줬다. 사람을 믿는 것의 아름다움을. 일기를 쓰다가 경호는 펜을 멈췄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3년 전 지영이와 처음 만났던 날도 이런 날이었죠. 차가운 겨울밤 분식집 앞에서 그때 지영이가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넸던 일이 생생히 기억났어요. 그 작은 친절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지영이가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아버님, 차 한 잔 드세요. 고마워. 지영이가 차를 놓고 가려다가 말했어요. 아버님, 그때 일 기억하세요? 그때 노숙자로 변장하셨을 때요. 경우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오늘 첫눈이 내려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지영이가 창밖을 봤어요. 그때 정말 추웠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했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됐잖아요. 지영이가 웃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정말로 저를 시험하려고만 하셨어요? 경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니?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아버님도 외로우셨던 건 아닐까요? 외로워? 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 따뜻함을 받으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경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지영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사실 경호는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회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모두 뭔가를 바라고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달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따뜻함을 건넸죠. 맞을 수도 있겠네. 경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랫동안 진짜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 이제는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있으니까. 고마워, 지영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지영이가 나간 후 경호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지영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지영이를 시험하면서 동시에 진짜 따뜻함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영이는 그 모든 걸 채워줬다. 편견을 버리는 법, 사람을 믿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은 내가 지영이를 시험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로 운명 지어진 날이었던 것 같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남동 저택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죠. 진짜 가족의 온기로 가득한 빛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눈 속에서 한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랑은 정말로 품격을 묻지 않았어요. 오직 진심만을 원했죠. 그리고 그 진심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진짜 가족이 되는 기적이.